어서 마셔라.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 아니니? 평생 며느리를 공짜 일꾼 취급하며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늘 알바 주제에 비싼 커피를 처마신다고 쏘아붙이던 그 입에서 오늘은 처음 듣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 내린 헤이즐넛 커피에서는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고 시어머니의 입꼬리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을 만큼 올라가 있었습니다. 입가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잔을 쥔 제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집요한 시선은 마치 거대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며느리 고생한다며 직접 커피까지 타온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 과연 이것은 4년의 한을 녹여줄 화해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마지막 초대장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불러올 파국을 말이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오후 3시 전쟁 같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명가 갈비의 주방은 비로소 숨을 돌렸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뒷방 휴게실로 사라지고 그릴 위에 눌러붙은 기름 냄새만이 텅 빈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이 윤주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 앞에 홀로 서서 윤주는 철수세미로 기름때를 벅벅 긁어내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팔뚝이 저릿저릿해질 때까지 문질러도 좀처럼 벗겨지지 않는 검은 누름 자국이 마치 이 집에서의 자기 신세 같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끝이 없고 아무리 버텨도 나아지지 않는 하루하루. 윤주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불판을 싱크대에 올려놓은 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훔쳤습니다. 윤주의 방은 직원 휴게실 바로 옆 좁고 어두운 골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환기가 되지 않아 쌓인 쉰내가 코끝을 찔렀고 한평 남짓한 공간에는 얇은 이불 한 채와 낡은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직원들이 쉬고 있는 시간에 나머지 불판까지 모두 닫고 나서야 윤주가 가장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 공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불판을 다 닫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윤주의 앞을 시어머니 조춘자가 막아섰습니다. 웬일인지 손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잔이 들려 있었고 향긋한 헤이즐넛 향이 주방의 기름 냄새를 뚫고 윤주의 코끝까지 번져왔습니다. 윤주야, 오늘 고생 많았다. 이거 마시고 좀 쉬어라. 윤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알바 출신이 비싼 커피를 처마신다며 타박하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커피를 사치라 여기던 시어머니가 직접 내려온 것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고했다 말한 것도 4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이요? 윤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조춘자는 대답 대신 윤주의 등을 떠밀며 골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천천히 마시고 좀 쉬어라. 오늘따라 내 얼굴이 영 안 좋더구나. 따뜻한 말투였지만 조춘자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동자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주는 그 미묘한 어긋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춘자는 윤주가 방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잔을 손에 쥐는 것까지 확인하고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가에 기대선 채 5분이 넘도록 서성이며 윤주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모금 마셔봐. 향이 참 좋지? 조춘자가 재촉하듯 말했고 윤주는 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헤이즐넛 향 너머로 알 수 없는 쓴 기운이 혀끝을 스쳤지만 윤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잔의 가장자리에 살짝 대고 마시는 신용을 한 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맛이 좀 어떠니? 바로 그 순간 카운터 쪽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르르, 따르르르. 조춘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이 참, 중요한 순간에 누구야? 짜증을 내뱉으며 몸을 돌리다가 다시 윤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잔을 들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듯 훑어본 뒤 다 마시고 있어라는 말을 남기고 종종 걸음으로 카운터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꺾어 멀어지는 순간 윤주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30초? 아니, 그보다 짧을 수도 있었습니다.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움켜쥐고 테이블 위 작은 화분에 갈색 액체를 단숨에 쏟아부었습니다. 커피가 흙 위로 스며드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고 윤주의 심장은 귀에서 쿵쿵 울릴 만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잔을 쥔 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낸 윤주는 곧바로 옆에 두었던 보온병을 열어 안에 든 맹물을 잔에 아주 조금 따랐습니다. 잔 안쪽에 남은 갈색 자국이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살짝 흔든 뒤 입술 가장자리에 커피 자국을 묻히고 잔을 비워두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시 뛰어오는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춘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누이고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지만 이불 밖으로 보이는 얼굴만은 나른하게 쉬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춘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테이블 위의 잔이었습니다. 텅 빈 잔을 확인하는 순간 조춘자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벌써 다 비웠니? 그렇게 맛있었어? 어머니 향이 너무 좋아 남길 수가 없었어요. 윤주가 공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자 조춘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윤주에게 이불까지 여며 주었습니다. 그래, 푹 쉬어라. 오늘은 저녁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이불 위를 토닥거릴 때 윤주는 소름이 끼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이 곧 죽을 거라 생각하며 저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복도 건너편 카운터 쪽에서 조춘자와 상혁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시는 것까지 보고 왔다. 이제 시간 문제야. 조춘자의 낮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상혁의 건조한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보험이랑 상속 절차 다시 확인해 볼게. 보험, 상속, 시간 문제. 그 세 단어가 윤주의 귓속에서 칼날처럼 맴돌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을 확인한 직후에 보험과 상속을 이야기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윤주는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온몸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돌려 방금 커피를 쏟은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싱싱하던 초록 잎사귀의 끝이 벌써 노릇노릇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갈색 액체를 머금은 흙 위로 작은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이 마치 흙 자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윤주의 등골을 타고 소름이 쭈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갔어야 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내려준 커피 한 잔의 정체가 저 시들어가는 잎사귀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4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끝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서서히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이 지옥 같은 일상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홀을 타고 번지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며느리를 비웃는 그 소리가 윤주의 귓속에서 칼날처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지금의 윤주를 만든 건 시어머니의 독이 아니라 4년 전 그 식당의 문을 처음 밀고 들어갔던 순간이었습니다. 28살의 윤주는 명가갈비에서 누구보다 싹싹하고 일머리 좋은 에이스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물컵을 채워 놓았고 주방에서 불판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상추 바구니를 미리 세팅해 두었으며 어떤 진상 손님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프로 정신이 단골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 아가씨 있는 날은 서비스가 달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조춘자는 그런 윤주를 보며 흡족해하곤 했습니다. 너같이 일 잘하는 애가 우리 가게에 오래 있으면 좋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실수를 하면 윤주를 좀 본받아라며 본보기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의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심을 윤주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돈을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조춘자에게 윤주란 월급이 아깝지 않은 최고의 수익 창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한 줄로 계산한 것, 그것이 조춘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상혁이 윤주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날 조춘자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알바 주제에 내 아들 인생에 무임승차하려 드냐? 조춘자는 윤주를 돈 보고 접근한 꽃뱀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윤주라 부르던 입에서 전현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쏟아졌고 아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조춘자의 기준에서 며느리란 최소한 자기 아들의 사업 미천이 될 만한 집안에서 와야 하는 것이었고 변변찮은 집안에 부모 재산 하나 없는 알바생 출신은 애초에 며느리감의 목록에 오를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상혁이 결혼 안 시켜주면 집을 나가겠다며 한 달을 버틴 끝에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조춘자는 결혼식 당일에도 며느리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웃고 떠드는 피로연장 뒤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윤주를 구석으로 끌고 간 조춘자는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쇠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빨대 꽂을 생각 마라. 내가 뭐 된 줄 아냐. 그냥 알바생이 좀 오래 다닌 거지. 윤주의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시어머니의 침이 튀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윤주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번진 눈화장을 닦으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예의 바르게 모시면 언젠가는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결혼 첫날부터 증명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없이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 조춘자는 윤주를 주방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알바생 때랑 다를 거 없으니 딴 생각 말고 일이나 해라. 아니, 이제 월급도 안 줘도 되니까 오히려 더 좋지 뭐. 조춘자의 입가에 번진 비열한 웃음을 윤주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알바생 시절에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았지만 며느리가 된 순간 윤주는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윤주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식자재 발주, 양념장 준비, 점심 서빙, 불판 교체, 설거지, 홀 청소, 저녁 마감까지 식당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죠. 직원들에게는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이 보장되었지만 며느리인 윤주에게는 단 한 푼의 대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춘자는 그것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비용이라 불렀고 윤주가 입는 옷도 사용하는 샴푸 한 통도 전부 그 비용에 포함된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남편 상혁은 어떠했을까요? 결혼 전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할게라 약속했던 그 입은 결혼 후 감쪽같이 닫혀버렸습니다. 조춘자가 윤주에게 소리를 지를 때면 상혁은 항상 그 자리를 슬쩍 피했고 나중에야 돌아와서는 엄마가 너 일 잘하는 거 알아서 그러는 거다 좀만 참아라며 달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상혁은 갈비집 수입으로 고급 골프채를 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벌이면서도 정작 윤주에게는 알바생처럼 절약하며 살아라고 훈계했으니까요.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아내에게는 절약을 요구하는 남자, 그것이 오상혁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윤주의 상황은 한층 더 처참해졌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 나들이를 다녀왔지만 윤주는 친정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설날에는 300인분의 설거지를 새벽까지 도맡아야 했고 추석에는 갈비살 재우는 작업이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할 여유조차 없었고 가끔 새벽에 몰래 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윤주는 이불을 물어뜯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장 치욕적이었던 것은 손님들 앞에서의 굴욕이었습니다. 윤주가 워낙 능숙하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춘자는 카운터에서 벌떡 일어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윤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손님, 얜 사장이 아니라 우리 집 알바예요. 사장님은 접니다, 저. 윤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민망한 시선이 등을 찔렀고 조춘자는 그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득에양양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일종의 쾌락이었고 자기 위에 아무도 올라서지 못하게 하는 지배의 의식이었습니다. 조춘자는 윤주에게 잠시라도 쉴 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저녁 준비를 시키고 저녁 마감이 끝나면 다음날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 했으며 그마저 다 끝나면 화장실 타일을 칫솔로 닦게 했습니다. 할 일이 정말로 없는 날에는 일부러 일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냉장고를 다시 닦게 하고 정리가 끝난 창고를 처음부터 다시 정돈하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꼴을 단 1초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러가고 어느새 3년이라는 세월이 쌓였습니다. 윤주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으며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고 한때 밝고 환했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28살의 자신과 32살의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으로 돌아온 윤주는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매일 밤 어둠 속에서 한꺼풀씩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나면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윤주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뭘 위해 버티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뭔 걸까? 그런 윤주에게 남편 상혁은 위로는커녕 칼날 같은 말을 꽂아 넣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맨날 울상이니까 엄마도 기분이 나쁜 거 아니냐? 윤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조차 멈췄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지면 울음도 나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남편의 무신경한 눈빛을 마주하며 윤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머니의 편에 서서 아내를 이용해 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상혁에게 윤주란 어머니의 식당을 무임금으로 돌려주는 편리한 노동력이자 자기 호주머니를 채워줄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도구가 도망가지 않게 붙잡아두는 접착제였을 뿐이죠. 그 집에서 아프다는 말은 사치였습니다. 아니, 죄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윤주는 새벽부터 속이 뒤집히고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냉장고 정리를 하다 찬기가 뼛속까지 스며든 탓인지 이마를 짚으면 손바닥이 화끈거릴 정도로 열이 올라 있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나갔지만 칼을 잡은 손끝이 힘없이 떨리고 도마 위에 파가 두 겹으로 겹쳐 보일 만큼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쉬어도 될까요?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윤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을 때 조춘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안쓰러움이 아니라 짜증이 서린 눈이었습니다. 알바 출신이 맷집이 그것밖에 안 되냐? 감기 좀 걸렸다고 가게를 비울 거야? 조춘자는 앞치마를 윤주의 가슴팍에 밀어붙이며 주방 안쪽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날 윤주는 38도가 넘는 열을 안고 점심 장사를 치렀습니다. 불판 앞에 서면 열기가 얼굴을 달구어 열이 오르는 건지 불판 때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손에 힘이 풀려 접시가 2번이나 깨졌습니다. 조춘자는 깨진 접시값을 윤주에 없는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며 호통을 쳤고 윤주는 흐르는 코를 알치마로 닦으며 묵묵히 싱크대 앞을 지켰습니다. 아프다고 쉬게 해주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상혁조차 좀 참아 엄마한테 괜히 밉보이지 말고라는 한마디로 아내의 고통을 가볍게 치워버렸으니까요. 그보다 윤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친정에 자주 가보지 못하는 윤주는 아버지가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혼자서 병원은 잘 다니시는지 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는 나는 괜찮다, 너나 잘 먹어라고만 하셨지만 그 목소리 끝에 실려오는 쓸쓸함을 윤주는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주는 틈틈이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 용돈으로 따로 산 멸치와 고추장을 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에 몰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 콩자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통에 담으며 윤주는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이 반찬에 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반찬통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조춘자가 주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윤주의 손에 들린 반찬통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3개의 밀폐 용기를 번갈아 보던 조춘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안 식재료 빼돌리는 거냐? 어머니, 이건 제 돈으로 따로 산 재료예요.
아버지한테 밑반찬 좀 보내려고. 윤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춘자의 손이 반찬통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멸치볶음이 주방 바닥 위로 흩어졌고 간장 양념이 윤주의 앞치마와 신발 위로 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 돈까지 야금야금 빼돌린 거 아니냐? 알바 출신이 도둑질은 배워가지고 제 돈으로 산 재료라니까요. 윤주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춘자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주방 안을 울렸고 윤주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뺨 위로 5개의 손가락 자국이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시야가 흔들렸지만 윤주는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서 있는 윤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조춘자는 바닥에 흩어진 반찬을 발로 밟으며 내뱉었습니다. 친정아비한테 반찬 보낼 생각하기 전에 내 신세나 걱정해라.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 주제에. 윤주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멸치를 주워 담았습니다. 간장 양념에 젖은 멸치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고 그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양념과 뒤섞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려던 마음이 주방 바닥 위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주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뺨의 통증이 아니라 아버지께 반찬 하나 마음 편히 보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윤주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고 남편의 무관심을 삼키는 나날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윤주에게 유일한 숨통이 되어준 것은 정신없는 점심 장사를 끝낸 오후 3시 브레이크 타임에 찾아오는 짧은 30분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이 잠시 멈추는 그 시간, 윤주는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직접 키우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윤주는 그 싱싱한 초록 잎사귀를 바라보며 윤주가 가장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향긋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30분, 그것만이 이 집에서 윤주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분의 잎사귀에 물을 주며 너라도 건강해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윤주를 알바생이라 부르지 않았고 일꾼이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주가 그 30분의 평화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이 집의 늑대들은 더 크고 잔인한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춘자는 우편함을 뒤지다가 윤주 이름으로 된 우편물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신도시 재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 통지서였습니다. 윤주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작은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윤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춘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간 조춘자는 아들 상혁을 불러 그 금액을 보여주었고 두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상혁은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갈비집 수입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죠. 그런 상혁에게 윤주의 보상금은 지푸라기 같은 탈출구로 보였습니다. 엄마, 윤주만 없으면 보상금은 자연스럽게 우리 차지야. 배우자 상속 1순위가 나고 나머지는 엄마한테 가잖아. 상혁은 법률 검색창을 띄워놓고 상속법 조항을 하나하나 읊으며 어머니 앞에서 냉혹한 계산을 펼쳤습니다. 아내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남편의 입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윤주가 매일 오후 3시에 작은 방으로 들어가 혼자 커피를 마시는 그 루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무언가를 마시는 습관. 그것은 살인을 위한 완벽한 기회로 보였습니다. 협죽도라는 독초가 있더라. 흔적도 잘 안 남고 심장마비로 위장하기 딱 좋대. 상혁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협죽도 꽃은 예쁘지만 잎과 줄기에 치명적인 독을 품은 식물. 소량만으로도 심장을 멈출 수 있고 일반적인 부검으로는 검출이 어렵다는 정보를 상혁은 이미 꼼꼼히 조사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내를 죽일 방법을 검색하면서도 그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춘자는 아들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모르는 척하고 있어라. 내가 총대를 매마. 어머니와 아들은 며느리의 목숨을 놓고 차갑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갈비집 주방에서 수천 번 칼을 갈아온 조춘자의 손이 이번에는 사람을 향한 칼을 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주는 방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을 욕하거나 무시하는 목소리만 들렸는데 오늘따라 두 사람의 대화에서 묘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어쩌면 이제 자신에 대한 태도가 조금 누그러지는 걸까? 윤주는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향한 화해의 신호인 줄 착각하고 가슴 한켠에 조그만 희망의 불씨를 피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장례식을 앞당기는 웃음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윤주는 테이블 서랍에서 작은 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용돈을 몇 달 동안 몰래 모아 아버지 생신 선물로 사둔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시계는 아니었지만 뒷면에 아버지 건강하세요라는 글귀를 새겨 넣은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었습니다. 윤주는 그 시계를 손안에 꼭 쥐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돈 모아서 꼭 아버지 모시러 갈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윤주의 속삭임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건너편에서는 며느리의 죽음을 설계하는 두 사람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기 전에는 반드시 꼬리를 흔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상혁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준 적 없는 남자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윤주의 뒤에 다가와 양손을 올렸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윤주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손길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고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싶어서. 상혁의 손이 윤주의 어깨를 느릿느릿 주무르는 동안 그의 눈은 아내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지쳐 있는지, 의심하는 기색은 없는지, 며칠째 몸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안마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살 직전의 가축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주는 남편의 손길에서 따뜻함 대신 서늘한 계산을 감지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마워요라는 한마디만 건조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상혁은 식당 뒷문으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손가락 굵기의 나뭇가지 여러 개가 들어 있었고 이파리 몇 장이 봉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상혁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종종 걸음으로 조춘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봉지가 안으로 사라졌으며
다시 문이 닫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5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협죽도 꽃은 화사하지만 줄기와 잎에 치명적인 독을 품은 그 식물이 드디어 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점심 장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휴게실로 들어간 뒤 윤주는 주방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녁 장사에 쓸 양념 재료를 꺼내러 간 것이었는데 창고 문 앞에서 윤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뭔가를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퍼, 퍼, 퍼. 오래된 작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힘껏 내려치는 소리. 윤주는 숨을 죽이고 살짝 열린 창고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조춘자가 작두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온 힘을 다해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상혁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지?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적기는 이 정도면 소 한 마리도 쓰러진다.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시어머니는 말린 나뭇가지를 다지고 곱게 가라가루로 만드는 솜씨가 마치 양념을 준비하듯 능숙했고 갈비집에서 수십 년간 칼과 도마를 다뤄온 손놀림은 독약을 만드는 데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걸 커피에 타면 눈치 못 챌 거야. 헤이즐넛 향이 워낙 진하니까 냄새도 맛도 묻혀버린다고. 조춘자가 가루를 빛에 비추며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상혁이 거들었습니다. 상가 보상금만 나오면 우리 팔 잡히는 거야. 빚도 갚고 새가게도 차리고. 그러니까 너는 모르는 척하고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괜히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윤주는 문틈 너머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을 짚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와중에도 윤주의 손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흔들려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담기면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독을 만드는 그 대화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 작은 기계 안에 저장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거 먹고 상가 건물도 내놓고 가라. 이 꽃뱀아. 조춘자가 가루를 봉지에 담으며 내뱉은 말까지 녹음기에 찍혔습니다. 윤주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키며 발소리를 죽이고 창고 앞을 벗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 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 너머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윤주는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온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밖으로 새어나간 소리는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울음을 삼키는데 익숙해진 몸이 이 순간에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이 찢어졌던 것은 시어머니의 악독함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어도 한때는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두 손을 꼭 잡고 평생 지켜줄게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저 창고에서 아내를 죽일 독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도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보상금 액수를 계산하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윤주의 눈물이 서서히 멈추었습니다. 슬픔의 끝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주저앉을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윤주는 눈물을 훔치며 테이블 위에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록빛 이파리가 형광등 아래에서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여린 생명이 이 어두운 방 안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화분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꼭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그날 밤부터 윤주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지친 며느리였지만 어둠 속에서 톱니바퀴가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2시간 전 윤주는 작은 방에서 꺼낸 초소형 카메라 2대를 손에 쥐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대는 주방 천장의 환풍기 틈새에, 다른 한 대는 거실벽에 걸린 액자 뒤에 심었습니다. 렌즈가 너무 작아 바로 앞에서 들여다봐도 발견하기 어려운 크기였고 윤주는 각도를 수십 번 조정해가며 조춘자의 동선이 가장 잘 잡히는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앱을 열었을 때 화면 속에 주방 전체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싱크대, 조리대, 양념 선반, 그리고 윤주의 헤이즐넛 커피통이 놓인 찬장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앱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빠짐없이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윤주의 카메라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시작되고 윤주가 방에 들어간 직후 조춘자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조춘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며칠 전 창고에서 갈아놓은 협죽도 가루였습니다. 조춘자는 윤주의 헤이즐넛 커피 통 뚜껑을 열고 가루를 조심스럽게 털어넣으며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었습니다. 거친 입자가 고운 커피 가루 사이에 파묻혀 갈수록 구분이 되지 않았고 조춘자의 입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먹고 상가 건물도 내놓고 가라, 이년아. 알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빨대를 꽂아? 콧노래 사이로 흘러나온 그 독백을 천장의 카메라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작은 방에서 휴대폰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커피통에 독을 섞는 모습이 또렷하게 재생되고 있었고 콧노래를 부르며 살인을 준비하는 그 태연한 얼굴이 작은 화면 안에서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윤주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녹음 파일과 함께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하나가 지워지더라도 다른 곳에 남아있도록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윤주는 화면을 끄고 화분의 초록 잎사귀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올가미에 목을 거는 것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조춘자가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오전 장사를 치르는 내내 조춘자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 있었고 평소라면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호통을 치던 여자가 오늘따라 너그럽게 괜찮아, 다음부터 잘해라며 넘어가는 모습에 직원들이 오히려 불안해할 정도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던 상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숫자를 적고 있었지만 볼펜을 돌리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틈만 나면 주방 안쪽 윤주가 일하는 방향을 힐끔힐끔 훔쳐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직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긴장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이 식당 안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점심 장사의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직원들이 하나둘 휴게실로 사라지자 명가 갈비의 홀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춘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위에서 윤주의 헤이즐넛 커피통을 꺼내 잔에 한 스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갈색 가루가 물속에서 소용돌이치며 풀렸고 헤이즐넛 특유의 달콤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전 조춘자가 직접 섞어 넣은 협죽도 가루가 커피 가루 속에 완벽하게 파묻혀 있었기에 겉으로는 평범한 커피 한 잔에 불과했습니다. 그 향 속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3사람뿐이었고 그 중 한 명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들키면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조춘자는 잔을 들고 윤주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복도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훑쳤습니다.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올리고 눈가에 주름을 만들어 인자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수십 년간 식당 손님들 앞에서 갈고 닦은 영업용 미소가 이 순간 며느리를 죽이기 위한 가면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불판을 닫고 막 돌아온 윤주가 한숨을 돌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윤주야, 네가 고생 많이 하는 것 다 안다. 윤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지. 내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커피를 타왔다. 조춘자가 커피잔을 양손으로 내밀며 눈물까지 한 방울 흘렸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뒤늦은 사과였겠지만 그 눈물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선물이다. 이것을 마시고 영원히 잠들어라. 윤주가 천천히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헤이즐넛 향 너머로 평소에는 맡아보지 못한 미세하게 씁쓸한 기운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한 향에 가려져 있었지만 매일같이 이 커피를 마셔온 윤주의 코가 감지하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며칠 전 CCTV로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조춘자가 이 커피통에 협죽도 가루를 섞으며 콧노래를 부르던 그 영상. 윤주의 손가락이 잔을 쥔 채 미세하게 경직되었지만 표정만은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동받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식기 전에 마셔. 따뜻할 때 마셔야 향이 좋으니까. 조춘자는 윤주의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윤주의 무릎과 시어머니의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앉은 조춘자의 눈이 잔에서 윤주의 입술로, 입술에서 목젖으로 시선을 옮기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시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주는 그 집요한 시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잔의 가장자리가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조춘자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윤주는 그 숨소리를 귓가에서 느끼며 잔 너머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눈동자 속에서 사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리는 순간을 지켜보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운터 쪽에서 전화벨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르르르, 따르르르. 식당 전체를 울리는 요란한 벨소리에 조춘자의 발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아이 참, 누가 이 시간에 전화야.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투덜거림과 함께 윤주야, 이거 마시고 있어라 하며 조춘자가 카운터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30초, 많아야 1분. 전화를 받고 돌아오기까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윤주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작은 화분을 잡아 끌었고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기울이자 갈색 액체가 화분의 흙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졸졸졸 좁은 방 안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윤주는 혹시 밖에서 들릴까봐 숨을 멈춘 채 잔을 기울이는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흙 위에 떨어질 때마다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째깍째깍 줄어들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발소리가 이미 울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낸 순간 윤주의 눈앞에서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갈색 액체를 머금은 화분의 초록 잎사귀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잎 전체가 가늘게 경련했고 잎 가장자리가 눈에 보이는 속도로 노릇노릇하게 변색되어 갔습니다. 흙 위에서는 작은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왔고 싱싱하게 서 있던 줄기가 힘을 잃고 고개를 떨구듯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갔어야 할 것입니다. 윤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만 공포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조춘자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대화가 끝나면 바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윤주는 이를 악물고 옆에 놓아두었던 자기 보온병을 열어 안에 든 맹물을 커피잔에 아주 조금 따랐습니다. 잔 안쪽 벽면에 남은 갈색 자국이 맹물과 섞이며 자연스럽게 번졌고 마치 마지막 한 모금까지 들이킨 뒤의 찌꺼기처럼 보였습니다. 잔 가장자리에 묻은 커피 자국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술 양쪽에 묻히고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뒤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누이고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나른하게 커피를 마시고 쉬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완성하는 데까지 채 2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귀에서 쿵쿵 울렸지만 이불 밖으로 드러난 얼굴만은 평온해야 했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그리고 다시 발소리. 이번에는 아까보다 한결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춘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테이블 위의 잔이었습니다. 잔 안에 남은 것은 바닥에 깔린 옅은 갈색 흔적뿐. 반쯤 감긴 며느리의 눈과 입가에 묻은 커피 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덫안에 걸린 사냥감의 숨이 서서히 끊어지길 기다리는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어머, 벌써 다 비웠니? 그렇게 맛있었어? 어머니가 처음으로 직접 타주신 커피라 남길 수가 없었어요.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윤주가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조춘자는 이불까지 여며 주었습니다. 어깨 위로 이불을 끌어올리고 목 아래까지 정성스럽게 당겨주는 시어머니의 손길. 4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그 손길이 이불 위를 토닥거릴 때 윤주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곧 죽을 사람에게 덮어주는 마지막 이불.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관 뚜껑을 닫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푹 쉬어라. 오늘은 저녁 준비는 내가 하마. 4년간 단 하루도 쉬게 해준 적 없던 사람이 오늘따라 저녁을 면제해주는 이유를 윤주는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녁까지 살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조춘자는 마지막으로 빈 잔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문을 닫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간 조춘자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상혁에게 다가가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년이 단숨에 다 비웠다. 이제 끝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소리 없이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조춘자의 주름진 손바닥과 상혁의 젊은 손바닥이 맞부딪히는 그 순간 이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추악한 악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죽음을 축하하는 시어머니와 아내의 죽음에 안도하는 남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지는 가장 잔인한 배신이 기름 냄새 가득한 갈비집 카운터 위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조춘자는 흥이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듯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신도시 재개발 지역의 지도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물들을 짚으며 여기 상가가 괜찮겠다. 월세 수입이 쏠쏠하겠어라고 중얼거리는 조춘자의 눈에는 이미 며느리의 보상금으로 매입한 건물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상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험 앱에서 윤주 명의의 사망 보험금 액수를 확인하며 낮은 휘파람을 불었고 오늘 저녁엔 외식이나 하자 엄마라고 내뱉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을 시간에 저녁 메뉴를 고르는 남편에게 조춘자는 그럴까? 보상금도 많이 나올 텐데 비싼 거 먹을까? 라며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얼마나 걸려? 효과. 빠르면 서너 시간이래. 저녁 때쯤 가보면 끝나 있겠지. 119 부르고 심장마비라고 하면 돼. 상혁이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20분. 서너 시간이면 저녁 7시. 그때쯤 방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차갑게 완성되었습니다. 상혁은 시간이 될 때까지 잠깐 외출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조춘자는 오는 길에 상복 입을 검은 옷이나 하나 사와라며 아들의 등을 밀었습니다. 상혁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1층 식당에는 조춘자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모든 대화를 작은 방 안에서 윤주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듣고 있었습니다. 얇은 벽을 타고 새어 들어오는 웃음소리, 외식 메뉴를 고르는 목소리, 시간을 계산하는 속삭임.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윤주의 눈은 마르고 맑았습니다. 이미 눈물의 계절을 지나 각오의 계절로 들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화분의 잎사귀는 이미 반 이상 누렇게 변해 있었고 줄기마저 완전히 힘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쏟은 지 10분도 되지 않아 살아있는 것을 저렇게 무너뜨리는 독의 위력이 시들어가는 잎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윤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이 이 집에서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 될 것이라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윤주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윤주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겨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렌즈가 주머니 밖으로 살짝 비어져 나오도록 각도를 조절한 뒤 거울도 없는 방 안에서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간 부은 눈, 느릿느릿한 동작, 나른한 목소리. 독이 퍼지기 시작해 몸이 무거워진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윤주는 복도를 지나 1층 홀로 걸어갔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혼자 지도를 펼쳐놓고 있던 조춘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나온 듯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며느리를 본 조춘자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머 윤주야. 좀 쉬었어? 조춘자가 인자한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곧 죽을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친절이었죠. 윤주는 살짝 비틀거리는 신용까지 섞으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른한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타주신 커피요. 응, 왜? 맛있었지? 네,
향이 너무 좋아서요. 상혁 씨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2층에 올라가서 상혁 씨 보온병에 따로 담아놨어요. 조춘자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하는 소리가 조용한 홀에 울렸지만 조춘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치며 뇌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커피를 상혁의 보온병에 담아놨다고? 상혁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습관대로 보온병의 물을 마실 것인데 조춘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이 커지고 턱이 벌어지는 과정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순서대로 펼쳐졌습니다. 보온병에 담았다고? 2층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성대가 말을 듣지 않았고 두 손이 카운터 위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상혁 씨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보온병 물 마시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걸 저만 마시면 되겠어요? 윤주는 그 말을 하며 조춘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른한 표정 뒤에 감춰진 서늘한 눈빛을 조춘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혁이 돌아와서 보온병 물을 마시면 죽는다. 내 아들이 죽는다. 조춘자의 몸이 카운터 의자에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지도와 장부를 밀치며 벌떡 일어선 조춘자는 주방을 가로질러 뒷문 쪽 계단으로 내달렸습니다. 명가 갈비의 2층은 조춘자와 가족이 사는 살림집이었고 상혁과 윤주의 방도 그 위에 있었습니다. 슬리퍼가 계단을 때리는 소리가 탕탕탕 울렸고 66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2층 현관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뛰어들어간 조춘자의 눈앞에 최악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탁 앞에 상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외출해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고 평소 습관대로 식탁 위에 보온병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돌려 열고 컵에 물을 따르는 중이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콸콸 쏟아지며 컵을 채우고 있었고 상혁은 한 손으로 휴대폰을 보며 아무 의심 없이 컵을 입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춘자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조춘자가 미친 듯이 식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상혁의 컵을 든 손을 있는 힘껏 후려치자 짤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유리 파편이 식탁 다리 밑까지 흩어졌습니다. 상혁이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조춘자는 아들의 몸을 두 팔로 꽉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시지 마. 저거 사약이야.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상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떼어내려 했지만 조춘자의 두 팔에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광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성의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시어머니의 입에서 진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주 전현이 그 독약 탄 커피를 보온병에 넣어뒀단 말이야. 너 죽을 뻔했다고. 상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황의 결이 보통 사람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혁은 무슨 독약이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뭐? 그걸 왜 보온병에 넣어? 그 한마디가 2층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왜 보온병에 넣었느냐? 독의 존재에 놀란 것이 아니라 독의 위치가 바뀐 것에 당황한 반응. 그것은 처음부터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 그 독이 아내의 커피잔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공범의 본색이 단 한마디 만에 드러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춘자에게 아들의 실언을 알아챌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독을 마셨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다른 모든 정신을 차단해버렸고 시어머니는 상혁의 입을 벌려 안을 들여다보고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하고 이마를 짚으며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상혁아, 너 마시면 어떡하냐? 내가 전현 죽이려고 독 탔는데 그게 내 입에 들어가면 어떡해? 내가 전현 죽이려고 독 탔는데. 그 말이 거실의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이 만든 광기가 조춘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그 광기에 틈새로 4년간 감춰왔던 진실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협죽도 갈아서 커피에 넣은 거다. 심장마비로 위장하려고 한 거다. 보상금 받으려고 한 거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혁이 황급히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조춘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2층 현관문이 열리고 계단을 올라온 발소리가 거실까지 다가왔습니다. 윤주였습니다. 1층에서 조춘자가 뛰쳐나간 뒤 천천히 뒤를 따라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거실 입구에 선 윤주의 얼굴에서 아까의 나른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 거실 안의 두 사람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웅덩이와 유리 파편 그 사이에서 아들을 붙잡고 울부짖는 시어머니, 사색이 된 채 입을 벌린 남편. 4년 동안 자신을 알바생이라 무시하고 일꾼이라 짓밟았던 두 사람이 자기 발밑에서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윤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상혁 씨도 다 알고 있었네요. 상혁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주의 시선 앞에서 상혁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할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미 증거를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조춘자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자기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창고에서 협죽돌을 맨손으로 다졌던 기억이 뒤늦게 떠올랐고 독이 피부를 통해 스며들었을지 모른다는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독을 만졌는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손으로 직접 만졌단 말이야. 조춘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방금까지 며느리의 죽음을 축하하던 여자가 깨진 유리 파편 위를 뒹굴며 자기 목숨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1층에서 올라오기 전에 눌러둔 녹화 버튼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렌즈는 주머니 밖으로 살짝 비어져 나와 거실 전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춘자의 자백, 상혁의 실언, 바닥에서 뒹구는 시어머니의 추태. 한 프레임도 빠짐없이 이 작은 기계 안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바닥에 엎드린 조춘자와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상혁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둘 다 정말 악마네요. 그 한마디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지만 거실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4년 동안 참고 삼키고 눌러왔던 모든 것이 그 5글자 안에 압축되어 있었고 조춘자와 상혁은 그 무게에 짓눌리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깨진 컵 파편 사이로 흩어진 물이 거실 바닥 위에서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독이 아니라 그냥 맹물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이 거실에서 윤주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거실의 정적이 깨진 것은 조춘자의 울음이 아니라 상혁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윤주야, 들어. 이건 오해야. 바닥에서 겨우 상체를 일으킨 상혁이 두 손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간절함을 흉내낸 표정이 덕지덕지 발려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년을 함께 살아온 윤주에게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죠.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드는 척하면서 뒤돌아서면 골프채를 사러 가던 그때의 눈빛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오해라고요? 윤주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독을 탔다고 소리치는데 당신은 왜 독약이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걸 왜 보온병에 넣어? 이게 당신 첫마디였잖아요. 상혁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뒤늦게 깨달은 사람의 표정이었고 변명을 하려 해도 자기 입으로 못을 박아버렸으니 빼낼 도리가 없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머니가 뛰어오시니까 당황해서 그런 거지. 당신이 협죽도 가지를 구해왔잖아요. 윤주의 한마디에 상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협죽도.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상혁의 연기는 산산이 부서졌고 바닥에서 울부짖던 조춘자도 딸꾹질하듯 울음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조춘자의 목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독을 탄 사실뿐 아니라 독초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며느리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꿰뚫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녹화 표시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주의 숨긴 카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늘 녹화분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것도 보실래요? 윤주가 화면을 몇 번 쓸어 넘기자 영상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어두운 화면에 창고 안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작두 위에 놓인 협죽도 가지, 그것을 거친 손으로 내리찍는 조춘자의 뒷모습, 그리고 옆에 서서 가루를 봉지에 담으며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지? 라고 묻는 상혁의 옆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조춘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까 깨진 유리 위에 주저앉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너짐이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듯 바닥에 납작하게 엎어졌고 두 손이 축축한 무릉덩이 위를 허공을 긁듯 허무하게 짚었습니다. 그거 치워. 당장 치워. 조춘자가 발버둥치며 윤주의 다리를 향해 기어왔지만 윤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자신을 바닥에 엎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 발밑에서 기고 있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이미 자동 업로드되고 있어요. 이 폰을 부수셔도 소용없습니다. 윤주의 말에 상혁이 벽을 짚고 서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좋아, 알겠어. 그래서 뭘 원하는 건데? 돈이야? 말해봐. 얼마면 되겠어? 아내를 독살하려다 들킨 상황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것이 협상이라니. 이 남자에게 아내란 처음부터 가격표가 붙은 물건이었던 겁니다. 반성도 사과도 없이 곧장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본능이 소름 끼쳤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닌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상혁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명가, 갈비의 땅, 상가 보상금 300억,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윤주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윤주는 식탁 위에 놓인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조춘자가 미친 듯이 후려쳐서 컵은 깨졌지만 보온병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윤주가 뚜껑을 열고 바닥에 천천히 기울이자 투명한 액체가 졸졸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흘러나온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대었습니다. 보세요. 그냥 물이에요. 조춘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독이 들어있다고 믿고 아들의 컵을 후려치며 모든 것을 자백했는데 그 안에 담긴 것이 처음부터 맹물이었다니. 며느리가 짜놓은 판 위에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 춤을 춘 꼴이었습니다. 너 인연이 처음부터 다 꾸민 거야? 조춘자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꾸민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독을 타셨고 저는 안 마셨을 뿐이에요. 윤주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거실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도 남았습니다. 독을 탄 것은 조춘자 자신이었고 자백을 한 것도 조춘자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함정도 강요도 없이 범인이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스스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상혁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협상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 무릎을 꿇고 두 손까지 모았습니다. 윤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눈가에 물기까지 그럴듯하게 맺혀 있었죠. 하지만 윤주의 귀에는 4년 전의 메아리가 겹쳐 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 일 잘하는 거 알아서 그러는 거다. 좀만 참아. 항상 자기 잘못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던 그 패턴이 목숨이 걸린 이 순간에도 정확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삼촌, 저 윤주예요. 녹화 파일 전부 받으셨죠?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받았다. 변호사한테도 넘겼고 경찰 쪽 고소장도 준비 끝났어. 내가 신호만 주면 바로 접수한다. 조춘자가 바닥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변호사, 경찰, 고소장. 그 단어들이 귀에 꽂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살인미수로 유죄가 확정되면 가게도 보상금도 전부 끝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간 겁니다. 윤주야, 그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 꿇을게, 절할게, 뭐든 할게. 조춘자가 기어와 윤주의 바짓단을 움켜쥐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 며느리의 죽음을 축하하며 부동산 지도를 펼치던 그 손이 며느리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접수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알겠다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고 윤주는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 사이로 번진 물이 거의 마르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전보다 훨씬 작아진 그림자였습니다. 윤주는 현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조춘자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 윤주는 잠시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커피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1층 가게 문을 밀고 나온 윤주의 얼굴 위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명가 갈비의 간판에서 흘러내리는 형광등 불빛이 발밑에 길고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4년 전 이 문을 처음 밀고 들어왔을 때 윤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알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을 밀고 나가는 윤주의 주머니 안에는 이 가게와 이 건물과 이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증거가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4년 동안 등 위에 얹혀있던 보이지 않는 짐이
방금 전 그 거실 바닥 위에 떨어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윤주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에도 명가 갈비의 2층 창문에서는 한참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조춘자의 울음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처절해져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윤주가 명가 갈비를 나선 지 정확히 30분 만에 경찰차 2대가 가게 앞 골목에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빨간 경광등 불빛이 가게 간판 위로 번지자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옆 가게 사장님이 고개를 내밀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명가 갈비 앞에 경찰차가 서는 광경은 이 동네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형사 2명이 차에서 내려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조춘자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2층 거실 문이 열렸을 때 깨진 유리 파편이 식탁 다리 밑까지 흩어져 있었고 마른 물자국이 바닥 위에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서 조춘자가 2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쭈그려 앉아 있었고 상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춘자 씨, 오상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살인미수. 그 3글자가 귀를 관통하는 순간 조춘자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접수해달라고 전화한 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가족 간의 다툼입니다. 상혁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형사는 대꾸 없이 태블릿 화면을 2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협죽돌을 작두로 내리찍는 조춘자, 옆에서 가루를 봉지에 담는 상혁, 그리고 커피에 타면 심장마비로 보일 거야 라는 조춘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영상 증거였습니다. 상혁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고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변명이 입안에서 재가 되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식당 주방 천장과 거실 구석에서 초소형 카메라 2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영상도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형사의 말에 조춘자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윤주가 새벽에 몰래 설치한 그 카메라가 조춘자가 커피통에 독초가루를 섞으며 콧노래를 부르던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했기에 거리낌 없이 독을 만들고 축배를 들었던 것이 전부 카메라 앞에서 벌인 자백쇼였던 셈입니다. 조춘자가 형사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협죽도 독성분은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독극물을 커피에 혼합해 음용을 유도한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형사의 음성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또박또박 떨어졌고 혼내주려고 독을 탔다는 말이 법정에서 통할 리 없다는 것은 조춘자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먼저 조춘자의 손목에, 그 다음 상혁의 손목에. 계단을 내려가는 2 사람의 발소리가 한 칸씩 멀어질 때마다 명가 갈비의 불은 하나씩 꺼져갔고 마지막으로 간판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다 사라졌습니다. 25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명가 갈비가 처음으로 불 꺼진 채 밤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주는 시내 중심가의 한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윤주는 지난 몇 주간의 준비가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 고소장이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첨부된 증거 목록만 해도 몰래카메라 영상, 녹음 파일, 거실 자백 녹화 영상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관련 소장이었습니다. 윤주의 친정 어머니가 남긴 토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보상금 300억 원. 그 통지서를 조춘자가 가로챈 사실, 보상금 수령 권한이 법적 상속인인 윤주에게만 있다는 법률 의견서, 그리고 조춘자가 몰래 진행하려 했던 수령 위임장이 위조 문서라는 감정 결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서 윤주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춘자가 윤주 이름으로 빌린 사채 총액 1억 2천만 원의 채권 매입 증명서였습니다. 삼촌이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치르고 채권을 넘겨받으면서 법적 채권자가 윤주 쪽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채업자가 윤주에게 빚을 갚으라고 들이닥칠 패였지만 이제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그 돈을 실제로 쓴 조춘자와 상혁이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꼴이었죠. 네 번째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는데 그마저도 상혁의 회사 가족수당 때문에 조춘자가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조차 돈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부터 4년간의 무임금 노동 강제와 살인미수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까지 합산된 마지막 페이지를 변호사가 설명했지만 윤주는 금액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대가 없는 악행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윤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톡 하고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춘자와 상혁의 세계를 뿌리째 뒤흔들 지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은 조춘자는 철창 너머의 아들을 향해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대체 언제부터? 상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협죽돌을 구해온 날, 창고에서 가루를 만든 날, 커피통에 독을 섞은 날, 그 모든 순간이 카메라 앞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되감기되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을 것이고 며느리가 증거를 정리하는 동안 자기는 골프 연습장에서 공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알바생이라 깔보는 사이에 그 알바생이 판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증거야. 상혁이 갈라진 목소리를 냈고 조춘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명가 갈비의 안주인으로 25년을 군림하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 유치장 바닥에 눈물 한 방울이라니. 세상은 참 정확하게 값을 치르게 만든다는 것을 조춘자는 그제야 뼛속까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주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택시를 타고 시외각의 작은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 병실의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친정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몇 해 전 많이 약해지신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신 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한 사이 아버지는 많이 여위셨습니다. 윤주는 아버지의 두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이제 괜찮아. 속삭임이었지만 4년 동안 삼킨 모든 울음보다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명가 갈비를 나설 때도 경찰에 접수할 때도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는 순간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윤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판이 뒤집어진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조춘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에 의한 사기까지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고 재판 내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이라 울부짖었지만 판사의 표정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독을 준비하던 모습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을 때 방청석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조춘자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깐 정신이 나간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상혁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독초를 직접 구해온 행위가 적극적 가담으로 판단되었고 재판 끝까지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잘못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고 판사는 그 점을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상혁의 눈에 담긴 것은 후회가 아니라 계산이 틀어진 자의 허탈함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윤주의 앞에서 조춘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겨봤자 뭐가 남는 줄 알아? 남편도 없고 시댁도 없는 년이 뭐가 돼. 호송관에게 끌려가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 독설에 방청석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순간까지도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이 여자의 본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주에게 시어머니의 독설은 빈 깡통이 구르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혼은 그보다 먼저 성립되었습니다. 상혁 측에서 더 이상 다툴 여력이 없었기에 재판은 한 차례 만에 끝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4년간의 무임금 노동에 대한 체불분, 살인미수에 따른 손해배상, 명예도용사체에 대한 구상금까지 합산된 금액 앞에서 상혁의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명가 갈비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 모자가 살인미수로 수감되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단골의 발길이 뚝 끊겼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텅 빈 주방에는 기름때가 눌어붙은 불판만 남았고 25년간 고깃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을 이제는 먼지와 침묵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주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닦고 또 닦았던 그 불판 위에 이제는 아무도 고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300억 원은 법적 상속인인 윤주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조춘자가 위조한 위임장은 무효 처리되었고 토지 보상금은 한 푼의 누수 없이 윤주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300억이라는 숫자보다 윤주의 마음을 더 크게 채운 것은 그 돈의 원래 주인이었던 친정아버지를 이제 제대로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주가 보상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요양원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시외각의 작고 낡은 요양원에서 시내의 좋은 병원으로 모셨고 창이 넓은 1인실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딸의 얼굴을 보실 때면 마른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4년 동안 새벽에 몰래 전화를 걸어야만 했던 딸이 이제는 매일 오후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주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시내 골목 안쪽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4개와 창가 자리 2개가 전부인 소박한 가게였고 간판에는 작은아분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명가 갈비의 어두운 골방에서 윤주와 함께 살아남은 그 작은 화분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카페 한쪽 선반 위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커피를 쏟아붓고도 말라 죽지 않은 그 화분이었습니다. 잎 가장자리에는 아직도 노랗게 탄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로 새 잎이 연두빛으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독을 맞고도 뿌리가 살아남은 것처럼 윤주도 그렇게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개업 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 원두를 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만의 속도로 커피를 내리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명가 갈비에서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못했지만 이 카페에서는 피곤하면 쉬고 싶으면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연한 자유가 윤주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아메리카노를 사가는 회사원, 오후에 책을 읽으러 오는 대학생, 주말마다 수다를 떨러 오는 아주머니들. 여기 사장님 커피가 참 정성스럽다는 말이 동네에 퍼졌고 윤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명가 갈비에서 사장님이라 불릴 때마다 조춘자가 얜 사장이 아니라 알바예요라며 깎아내렸던 기억이 스쳤지만 이제 이 카페에서 윤주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사장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주가 새 원두를 분쇄기에 넣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으며 옷깃을 세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예전의 윤주와 많이 달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헤이즐넛 커피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윤주는 대답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건넸습니다. 여자가 물잔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그 떨림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4년 전에 자기가 저랬다는 것을. 새벽에 불판을 닦다가 손이 떨리던 그때 누군가 따뜻한 물 한 잔만 건네줬어도 그날 밤은 좀 덜 울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가져다 주면서 윤주는 작은 쿠키 하나를 접시에 올려 함께 놓았습니다. 서비스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윤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만 윤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여자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윤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지요. 작은 하부는 매일 문 열어요. 여자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종소리가 맑게 울렸고 윤주는 선반 위의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흔적이 남은 오래된 잎 사이로 새 잎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명가 갈비의 골방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버텨라, 끝이 있다. 윤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깊고 뜨거우면서도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커피는 독이 들어 있었지만 지금 윤주가 마시는 커피에는 자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옥의 끝에서 마시는 커피는 바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명나라 학자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엎드린 자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진다. 오늘 사연 속 윤주도 그랬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지만 그 엎드린 시간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날개를 접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던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추락했습니다. 살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끝인 것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래 엎드린 사람일수록 더 높이 날아오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윤주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